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마감 시한이 임박했지만 돌아온 전공의들은 많지 않습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다음 달 4일부터 사법 처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야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한 명 줄이는 대신 지역구 의원을 한 명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안과 함께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도 오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친문 좌장격인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현역 3명에 대한 공천 배제를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천 계양갑에 민주당 출신이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최원식 전 의원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해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체포돼 해고됐던 서울시 태권도협회 직원이 여전히 협회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에는 대회에 참가하는 유소년 선수 인솔을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바로 오늘이죠.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돌아온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제시한 마지막 날이요. 그럼 오늘까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법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이미 전공의 대표자 집에 직접 찾아가서 업무 개시 명령서를 전달해 놓은 만큼 3월부터는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시작됩니다. 복지부가 경찰에 전공의들을 고발하면 경찰이 전공의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식 등으로 정식 수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 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전공의들과 비공개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첫 소식 박통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이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어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는 10,000명에 가까운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복귀 전공의 수는 294명으로 3% 수준입니다.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이 32곳이며 한 병원은 66명의 전공의가 복귀했습니다. 지금 전공의 여러분이 떠난 의료 현장에서는 절박한 환자들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고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 역시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선 다음 달 4일부터 면허 정지 처분과 사법 처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앞서 전공의들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업무 개시 명령서를 전달했습니다. 복귀 명령 통지를 확실히 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한편으론 전공의들의 대화를 제안하고 만남을 시도했지만 극소수의 전공의만 참석한 가운데 뚜렷한 타협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사들의 법률단체인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해 다음 달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정부는 설득과 동시에 일부 전공의들이 실제 돌아오고 있다며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미 병원의 진료 거부로 아기가 유산되고 투석이 늦어져 환자가 숨진 경우까지 나왔지만 이대로라면 사태는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죠.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병수 기자, 어디입니까? 예,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탈한 전공의들 아직까지는 요지부동인 상황입니다. 이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 삼성 서울병원 등 빅5 병원장들이 직접 업무 복귀를 요청했고 환자단체도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 분위기 반전은 없었습니다. 희귀 난치 질환을 가진 중증 질환자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단체 행동을 한다면 환자 피해도 가중되고 있는데요. 진료 거부로 임신부가 아기를 유산하고 투석 치료가 늦어져 환자가 사망한 2건의 신고에 정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도 장기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예, 의료 대란을 최대한 막아야겠죠. 이 때문에 광역 응급 상황실을 2달 앞당겨서 다음 달 4일에 연다는 계획입니다. 또 공보위 150명과 군의관 20명도 3월 중 현장에 우선 투입합니다. 또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최소 1,000명 늘려 학생 증원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의사가 부족하다며 다른 병원으로 갈 것을 요구받은 심근경색 환자를 경찰이 구해냈습니다.
교통체증이 한창인 퇴근 시간대 20분 거리를 8분 만에 달려서 다음 병원으로 환자를 옮겨줬거든요.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나온 남성이 급하게 순찰차로 다가옵니다. 함께 나온 여성과 순찰차에 올라타자마자 곧바로 출발합니다. 지난 26일 오후 5시쯤 심근경색 증상을 보인 60대 어머니를 상급 대학병원으로 이송시키려던 아들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어머니가 그 심근경색으로 대학병원을 빨리 가야 되는데 택시도 안 잡힌다. 그래서 일단은 그 순찰차에 모시게 됐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두 사람을 내려주고 출발하려던 순찰차로 남성이 다시 급히 뛰어옵니다. 병원 측이 현재 응급환자 치료가 진행 중이라 의사가 부족하니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라라고 안내해 다른 병원으로 가야 했던 겁니다. 경찰은 차량들이 몰린 퇴근길에서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봉을 사용해 교통체증을 뚫고 다른 병원을 찾아냈습니다. 8분 만에 한양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이 여성은 치료를 받은 뒤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지옥과 천당을 오간 가족들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지난 23일부터 주요 종합병원과 상급병원을 중심으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총선을 41일 남기고 드디어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씁쓸합니다. 어느 지역구를 줄일지 여야 간 유불리를 따지다 엉뚱하게 비례 한 석을 줄였거든요. 자기들 지역구 손에는 하나 없는 겁니다.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면서 쌍특검법 재표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이 시각 재표결 진행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표선우 기자, 표결 끝났습니까? 네, 아직 표결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회의는 조금 전인 6시 반부터 속개됐는데요. 선거구 획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쌍특검은 가장 마지막에 처리됩니다. 쌍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 반대 토론도 10명 정도 예정돼 있어서 처리에는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최소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쌍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선 최근 공천 갈등으로 분열이 최고조에 오른 민주당 내부 이탈표를 기대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의 쌍특검법 찬성을 촉구하는 규탄 시위를 열며 여론전을 벌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국민은 언제나 옳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은 이 쌍특검법의 통과를 원하고 계십니다. 선거 임박할 때까지 시간을 끌다가 민생법도 아닌데 그 의원들을 모아가지고 그것도 표결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또 새로운 또 다른 정쟁 아닙니까? 선거구는 어떻게 결정해 놨습니까? 네, 여야 유불리에 따라 팽팽히 맞섰는데 결국 비례의석을 하나 줄이는 대신 지역구를 하나 늘리기로 했습니다. 논란의 중심 중 하나였던 전북을 10석으로 현행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강원도도 춘천시를 분할해 현행 8개 선거구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공룡 선거구는 탄생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로써 22대 총선 국회의원 수는 지역구는 254명, 비례대표는 46명이 됐는데요. 거대 양당의 자릿수 늘리기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소수 정당의 규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요즘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죠. 공천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친문계 좌장격인 사선 홍영표 의원과 친명 안민석 의원, 기동민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신 해당 지역구에는 김남근 변호사 등 친명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 영입 인재들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사선 홍영표 의원의 인천 부평구 을지역을 전략경선 선거구로 지정했습니다. 민주당 영입인재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이 맞붙는데 홍 의원은 경선 명단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공천 배제가 확정된 겁니다. 친명 5선 안민석 의원과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기동민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시는 영입인재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가, 기 의원의 서울 성북구 을 지역은 김남근 변호사가 각각 전략 공천됐습니다. 모두 친명 인사로 분류됩니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한 이유나 기준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 그저 유감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동안 국정을 함께 논했던 동기들을 오늘 발표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선 대진표도 추가로 채워졌습니다. 서울 성북구 을에선 국민의힘 이상규 경희대 교수와 민주당 김남근 변호사가, 경기 오산시에선 스타 강사 레이나로 유명한 국민의힘 김효은 전 EBSI 영어 강사와 민주당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가 맞붙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탈당은 자유라며 사실상 당을 떠나는 걸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표와 반대로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떻게든 나가지 않게 하려고 사태를 수습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분열만은 막아야 한다, 이겁니다. 두 대표 간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걸까요?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이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 반발이 이어지자 홍익표 원내대표가 수습에 나섰습니다. 오랫동안 당을 같이 했고 이런 분들이 끝까지 우리 당에서 함께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공천 탈락자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강조하며 현재 민주당 공천이 다소 거칠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현역 하위 20% 평가 자료 공개와 김우영 강원도 당위원장의 서울 응평을 경선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홍 원내대표는 전략지역구 추가 지정 관련 기준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불출마 지역이나 분구 지역 등 정해진 기준 이외에 추가 전략 지역구를 택하는 기준이 불분명해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란 비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고민정 최고위원에게 당무 거부를 할 거면 차라리 그만두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개별 이슈와 관련한 홍 원내대표의 소신 발언이 이재명 대표로 직접 향할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지금 이 시각에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최대 관심사는 이른바 여전사 3인방 중 아직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현주 전 의원의 공천 여부입니다. 중도층 표심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국회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영호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잠시 전 오후 5시부터 당사에서 10차 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과 이현주 전 의원을 어디에 보낼지가 관심인데 결론은 밤늦게 날 전망입니다. 추미애 장관님이랑 이현주 의원님 좀 어떻게 전략 결정이 날 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 가능할 것 같아요. 이따 밤에 한번 해보고. 해보고. 두 사람은 서울 중송동 갑에 공천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과 함께 이른바 여전사 3인방으로 불리며 수도권 공천이 거론됐지만 한 달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내부 의견 분분한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 전 장관은 당초 서울 동작을과 송파갑, 용산 등이 거론됐고요. 이 전 의원은 과거 자신의 지역구이자 전략 선거구로 지정된 경기 광명을,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기 용인정에서 경선 가능성이 나옵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서 추 전 장관에 대해선 동작보다는 다른 지역, 이 전 의원은 험지를 얘기했는데요. 여전사 3인방을 총선 전략으로 내세우려는 민주당 지도부와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내부 우려가 맞부딪히는 가운데 어느 지역에서 최종 공천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천에서 배제됐음에도 서울 중구 성동갑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친문계 인사들이 집결하는 등 몸집이 더 커지는 모습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대표가 임 전 실장의 몸집을 키운 셈이 되면서 임 전 실장이 친문계의 구심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구 성동구 갑에 전현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서울 중구 성동갑에서 공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역을 떠나지 않고 선거운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세 현장에는 친문계의 홍영표, 송갑석, 유정찬 의원뿐 아니라 박능우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대거 모였습니다. 이번 공천 배제가 오히려 임 전 실장의 몸집을 키우면서 친문계의 구심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임 전 실장이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이긴 하지만 친문의 상징은 아니었다며 공천 배제로 오히려 입지가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말고는 딱히 대안이 없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지켜볼만 하다는 겁니다. 공천 배제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가운데 이낙연 새로운 미래의 공동대표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구애에 나섰습니다. 모멸감을 많이 느낌직도 한데 용케 참고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대단하다고 칭찬해 드렸습니다.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포함해 불출마 후 당권 도전 등 선택지를 놓고 임 전 실장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국회팀 이병주 기자와 더불어민주당 공천 상황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민주당이 발표한 걸 보면 친명계 의원들도 고비를 많이 마셨어요. 네, 맞습니다. 친명계로 꼽히는 오선의 중진, 변재일, 안민석 의원이 컷오프 됐는데 두 의원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파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들을 희생양 삼아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공통으로 밝힌 겁니다. 또 결과에 불복해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지도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정말로 계파 균형을 위해서 저렇게 한 결정이라면 비명계 의원들의 불만은 좀 가라앉았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친문계인 홍영표 의원은 멀쩡한 지역을 전략 공천으로 묶더니 경선도 없이 자신을 배제했다, 이렇게 꼬집으면서 이재명을 위한 시스템 공천만 남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기동민 의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형평성과 일관성이 무너진 결정이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럼 민주당 공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사자들의 반발, 또 그리고 지금까지 공개된 해명들을 들어보면 이렇다 할 이유가 설명되고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 홍영표 의원의 경쟁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건 아니라면서도 컷오프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경쟁력이 부족하지 않은데 컷오프된 이유가 뭔가요? 기동민 의원도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친명 비례 이수진 의원과는 공천 결과가 완전히 달랐는데요. 이명백 공관위원장, 기동민 의원은 혐의를 인정했고 이수진 의원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는데 당연히 반발을 샀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후회합니다. 기억 안 난다고 할 걸, 부인할 걸, 아무런 물증도 없는데 그러면 공천 주는 겁니까? 이렇게 여기저기서 지금 공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현역 의원들 떠나는 사람들이 더 있을까요? 실제로 홍영표 의원은 탈당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과 뜻을 세우겠다면서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글을 올린 겁니다. 서른 의원 또 임종석 전 실장과 교류 중이라고 밝힌 새로운 미래에 민주당 이탈자들이 향할지 관심입니다. 기대야 다다익선이지요. 기대야 많을수록 좋은 건데 세상이 기대처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공관위가 한다고 하지만 이 중심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표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줄곧 쇄신을 위한 불가피한 잡음, 또 황골탈퇴의 고통이라는 입장 그대로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공천이 마무리되는 다음 주 중반 이후면 잡음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후 통합의 과정이 있을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병주 기자와 뉴스 추적 함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천 계양 갑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최원식 전 의원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운동권 정신을 전수해준 멘토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바로 옆 지역구 계양 을엔 원희룡 후보가 출마하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대진표가 다 짜여졌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경남 창원 진해의 이종욱 전 조달청장을 우선 추천했습니다. 현역인 이달곤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학교 제자인 이 전 청장을 추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계양갑은 민주당 출신 최원식 전 의원이 우선 추천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수원 동기로 학생운동 경험이 없던 이 대표에게 운동권 정신을 전한 멘토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양을에 출마한 원희룡 후보와는 선후배 사이로 인접한 두 지역구에서 동시에 이 대표에 맞서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계양갑의 경우에는 계양을 원희룡 후보님하고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있을 거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된 후보의 평균 나이는 58.3세로 여성과 청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과 각을 세우며 남은 비례대표 공천을 지켜봐달라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모씨 이런 분들, 젊은 분들이 과연 청년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이재명 픽이잖아요. 저희는 룰을 지키고 관문을 낮추고 그리고 그런 그 부족한 부분을 비례 같은 데서 보완할 겁니다.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다음 달 4일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청년과 여성 후보자를 앞세워 인적 쇄신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핵심 텃밭으로 꼽히는 영남권의 공천심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보류된 지역 상당수는 현역 의원을 상대로 대통령실 출신들이 도전한 곳들이 많습니다. 조용한 공천 기조 속에 뇌관이 될 만한 곳들이죠. 김도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영남권은 현역 의원의 지역구 10곳가량이 여전히 공천 보류 지역입니다. 일부는 하위 10% 지역일 가능성이 크지만 공관위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포진한 곳들입니다. 대구 북갑은 양금희 의원과 전광삼 전 시민소통 비서관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을은 김영식 의원과 강명구, 허성우 전 비서관 등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 김인규 전 행정관은 부산 서구동구에서 안병길 의원과 맞붙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유영하 변호사와 홍석준 의원이 맞붙는 대구 달서갑도 여전히 발표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대구 경북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없다고 비판받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음과 신뢰의 정치로 나중에 평가받겠다. 이런 요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뇌관이 될 수 있는 곳으로 한동훈 위원장은 시스템 공천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용산 참모들 공천에서 고전한다. 이게 언론의 주된 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을 보면 용산 참모 불패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영남권이 핵심 텃밭인 만큼 일부 지역에서 국민 추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 MBN의 4.10 격전지 속으로 오늘은 낙동강 벨트로 가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험질할 수 있는 이곳은 대부분 대진표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중진을 앞세운 국민의힘의 탈환이냐, 현역을 앞세운 민주당의 사수냐를 두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만큼 역대급 빅매치를 앞두고 있기도 하죠. 이번 총선 승리의 이정표가 될 낙동강 벨트, 그 현장을 유승호, 최도훈이 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이른바 낙동강 벨트는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힙니다. 지난 18대와 19대 총선에서는 보수 진영이 우세했지만 최근 두 차례 총선에서는 진보 진영이 신승을 거뒀습니다. 대체로 보수세가 강한 영남에서 이곳만큼은 진보세도 만만치 않아 어느 한 곳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데요. 여야 모두 험지인 이곳에 승기를 잡고자 서둘러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지도 높은 중진을, 민주당은 지역 기반이 탄탄한 현역을 앞세워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후보들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구하고 또 이제 플랜카드도 붙이고 많은 곳을 다니면서
구석구석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닙니다. 우리 유권자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듣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자 장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다. 많은 성과를 냈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 거기에 제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 시민의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추진력, 돌파력을 좀 기대하고 저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를 앞세운 중진들에 맞서 현역들은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로움과 낡음의 어떤 대결 그런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 큰 그 인프라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상황이고 부울경 메가시티 중심 도시로 우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낙동강벨트 탈환을 노리는 국민의힘과 사수에 나서는 민주당의 치열한 경쟁이 예정된 가운데 곳곳에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됩니다. 부산 경남 이른바 PK 전체 의석수는 40석입니다. 낙동강벨트는 이 중 20% 정도에 불과하지만 PK 전체 판을 흔들 수 있는 요충지입니다. 박빙 승부처럼 보이는 PK 선거구의 상당수가 이곳에 몰려있는 이유입니다. 낙동강벨트가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선 민주당 출신 두 전직 대통령의 생가와 사저가 있는 김해와 양산에서 부산으로 넘어올 바람을 차단해야 하고 민주당으로선 이 두 바람을 확산시켜 부산 전역으로 전파해야 하는 전초기지이기 때문입니다. 낙동강 앞에 마주선 여야, 전략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은 힘있는 후보입니다.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우고 있는데 각종 특별법 발의와 윤 대통령의 잇따른 PK 행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지역 일꾼으로 맞섭니다. 경제 실정에 대한 책임론과 지역 홀대론을 전면에 부각하며 정권 심판론으로 민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경전철 활성화 등 지역 현안은 피해갈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여기에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이재명 대표 부산대 패싱 논란도 민감한 주제입니다. 개량적으로 어느 부분이 더 정치적으로 타격이 크다 안 하다 이걸 가늠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민심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원하는지 주민들의 편에 서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낙동강벨트를 포함한 PK에서 국민의힘은 전석을, 민주당은 지금보다 2배가 넘는 15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총선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정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선을 넘었다고요? 무슨 선을 말하는 거죠? 네, 엊그제 MBC 뉴스에서 날씨를 전하는 과정에서 파란색 일이 등장했습니다. 아, 네. 먼저 어떤 장면인지 보실까요? 네,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습니다. 1. 오늘 서울은 1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일이 연상된다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노골적인 민주당 선거운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MBC 일기예보에 사람 키보다도 큰 파란색 1 대신에 같은 크기의 빨간색 2로 바꿔놓고 생각해 봐 주십시오. 아무리 그간 극도로 민주당 편향된 방송을 해온 MBC이지만 이건 선을 넘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미세먼지 상태는 우리가 뭐 좋음, 나쁨,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긴 하잖아요. 해당 방송사에서 혹시 입장 나왔습니까? 우선 국민의힘은 해당 방송을 방심위에 제소했습니다. MBC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정한 색상을 그대로 쓴 것이라며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계열과는 채도와 명도가 명확히 다르다고 전해왔고요. 오늘 뉴스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민주당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친명 비명 공천 논란에 이재명 대표가 뼈 있는 농담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서울 은평구에서 열린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었습니다. 네. 이 대표가 현장을 떠나는 과정에서 농담을 주고받았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 이게 단순 근처되면 진행되면 경선에 비명됐어요. 최근 민주당 내 공천 반발을 비꼬는 듯합니다. 예. 이 대표는 언론에도 왜곡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했었는데 이계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단수 공천은 공교롭게도 오늘 재심위에서 3인 경선을 하라는 결론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대 차은우. 잠깐만요. 원래 이재명 대 차은우 논란이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서울 도봉갑의 전략 공천을 받은 안규령 민주당 대변인이 이상형을 이재명 대표로 꼽은 이후에 논란이 있었었죠. 예. 이번엔 현역 의원을 경선에서 꺾고 공천을 확정한 장해찬 국민의힘 전 청년 최고위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비슷한 질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답했을까요? 한동훈 대 차은우. 저는 그 누구처럼 답을 바로 하셔야 받은 되는데. 게 아니라 네, 경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트와이스의 사나 씨가 제 이상형이다. 뭐 이 정도까지 제가 편하게 이야기. 안규령 대변인을 저격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대한민국 어떤 예능에서도 차은우보다 이재명이라는 멘트는 나오기 힘들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지금까지 총선 톡톡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범죄자가 여학생들을 인솔한다. 말이 될까요? 해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현지 경찰에 체포돼 해고됐던 서울시 태권도협회 직원이 여전히 협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태권도 대회에 참가하는 여학생 선수를 인솔하는 부서에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이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체육회 산하단체인 서울시 태권도협회. 직원 A씨는 지난 2015년 중국 베이징 출장 중 현지에서 성매매를 하다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현지에서 10여일간 구류됐다 풀려난 A씨는 국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협회에서 해고됐습니다. 그런데 A씨가 부당한 해고라며 구제 신청을 했고 다시 협회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죄를 같은 식구라고 묻어줘 버리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워낙 힘이 있으니까 니네 하려면 해라. 우리는 이걸로 법으로 변호사 사갖고 하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MBN 취재 결과 태권도 심사 관련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최근 경기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 옮겼습니다. 경기 운영부는 각종 태권도 대회 참가자 인솔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데 성매매 처벌 전력이 있는 직원을 소년체전 등에 출전하는 여학생들을 인솔하는 부서로 배치한 겁니다. 내부적으로 조금 변경이 됐어요. 좀 됐어요. 한 2-3달 정도. 코치 감독 위에 기관이에요. 거기 사람들을 다 지시하고 하는 사람이죠. 아이들을 통솔하고 그건 아니다 싶죠. 서울시 태권도협회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 서울시 체육회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어제 도로 위에 있는 승용차에서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정작 운전자는 지나는 행인에게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고는 호련히 사라졌다고 하네요. 경찰은 달리는 차 안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하다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잠시 후 차 안에서 뭔가 폭발합니다. 운전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시민 신고로 경찰이 사고 10시간 만에 20대 남성 운전자를 근처 찜질방에서 붙잡았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상황을 종합할 때 경찰은 운전자가 달리는 차 안에서 부탄가스를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운전자는 바로 이곳에 차를 세우고 내려 행인에게 신고를 해달라고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차 안에는 여러 개의 부탄가스 통이 있었고 몇 개는 폭발로 차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폭발이 워낙 세 차 지붕과 후드, 트렁크가 모두 날아갈 정도였습니다. 펑 해갖고 막 터지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불이 막. 경찰은 실제로 운전자가 가스를 마셨는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지난 2022년 말 집으로 가던 9살 소년이 학교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기억하십니까?
오늘 대법원이 운전자의 징역 5년형을 확정했는데 유족은 공탁금을 이용해 감형을 받았다며 너무 적은 형량에 오열했습니다. 홍조 기자입니다. 9살 이모군이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건 지난 2022년 12월이었습니다. 운전자인 고모 씨는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났다 1분 정도 만에 다시 돌아왔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고 씨는 도주치사와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위험운전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고 위험운전을 한 혐의를 각각의 범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현장으로 돌아온 점 등을 이유로 도주치사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여러 종류의 과실이 합쳐져 하나의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며 징역 5년으로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고 씨가 법원에 낸 5억 원의 공탁금 역시 피해자 측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감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판결에 잘못이 없었다고 보며 5년형은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양형 기준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권고 형량은 2년에서 5년인데 딱 최대치만큼만 인정된 겁니다. 선고를 마친 유족은 고 씨의 공탁이 양형에 반영된 것에 항의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낮에 음주운전하여 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학교 후문 바로 앞에서 하늘나라로 보낸 자가 고작 5년의 형량을 받는 것이 진정 정의입니까?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해 어린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고 씨는 검찰이 최초 구형한 징역 20년에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형만 살게 됐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봄이 되면 산은 답답해집니다. 등산객이 늘면서 덩달아 무단 투기하는 쓰레기도 늘게 되거든요. MBN이 찾은 등산로 주변에서는 88 서울올림픽 때 만들어진 조미료 봉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 종로구 인왕산입니다. 등산길 초입부터 밑창이 떨어져 나간 구두와 너덜너덜해진 설탕 봉지, 무단 투기 금지 안내판 아래 버려진 페트병이 발견됩니다. 매년 350만 명의 등산객이 찾는 서울 서대문구의 북한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녹슨 페인트통과 깨진 그릇, 숟가락 등이 산 곳곳에 버려졌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산을 찾은 등산객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쓰레기들이 함부로 버리고 그런 부분이 참 못마땅하더라고요. 저 위에도 가보면 많이 버려요, 휴지 같은 걸. 지난해 북한산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는 무려 47.7톤에 달합니다. 등산로 관리 인력은 27명 수준인데 겨울철에는 이마저도 없습니다. 산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게 취미인 환경 유튜버와 기자가 직접 쓰레기를 주워봤습니다. 저희가 1시간 정도 산을 둘러봤는데 2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2개가 가득 찼습니다. 봉투 공간이 부족해 담지 못한 쓰레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분해에만 500년 넘게 걸리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숲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지적합니다. 플라스틱이 썩을 때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오는데요. 이게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흡수되면 먹이사슬을 통해 이동될 수가 있거든요. 산에 버려진 쓰레기가 결국 우리의 환경과 건강에 해를 끼치는 만큼 처벌 강화와 함께 의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 캠페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교통약자들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이게 택시가 맞나 싶습니다. 오전 6시 배차를 받기 위해 3시간 전에 일어나야 한다면 말 다 한 거죠. 도입 대수가 늘었다지만 출퇴근 시간엔 2-3시간을 기다리는 게 기본. 취소하면 처음부터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이시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전치국 씨는 직장이 있는 서울 영등포에 출근하기 위해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이 시간에 장애인 콜택시 배차 신청을 해야만 새벽 6시쯤에는 승차해 사무실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시에 주무시는 거죠? 집에 가면 11시나 12시 돼야 자야 되는데. 퇴근도 쉽지 않습니다. 취재진과 함께 오후 5시 반쯤 배차를 신청하자 대기 인원만 125명, 배차 예상 시간은 50분 뒤였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약 2시간 뒤에 도착했습니다. 전시가 약 18km 떨어진 이곳 병원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약 3시간이었습니다.
옛날에는 6시에 신청해서 타면은 어떻게든 한 7시 정도는 출발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강령으로 바뀌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지난해 정부는 약 240억 원을 투입해 4천여 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나 도를 넘나드는 광역 이동이 늘다 보니 대기 시간 역시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얼마나 기다려 보셨어요? 기사들이 퇴근하는 야간 시간대에는 택시 잡기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서비스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몰리는 거잖아요. 잠재 수요에 비해서는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늘어나는 그 속도가 느린 거죠. 또 택시에만 한정된 장애인 광역이동수단을 저상 광역버스로 확대해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인근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행인 1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비가 오는 것도 눈이 오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사고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 8중 추돌이라뇨?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5시 2분쯤입니다. 지금 제 뒤로 중앙분리대가 부서진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승용차 7대와 이륜차 1대가 추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로 지나가던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숨진 남성은 생전 폐지를 수거하는 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차량 운전자 등 1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에 따르면 차량 한 대가 돌진해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는 70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당시 관련 인터뷰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막 음향처럼 막 쾅쾅쾅쾅쾅 하면서 갑자기 차량 한 대가 막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가면서 119에 전화해가지고 빨리 오셔야 되겠다고. 이번 사고로 한때 양방향 차선이 통제되기도 했는데요. 주민들이 사고 차량의 잔해를 직접 줍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부상자와 사고 차량이 늘어날 수 있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연신내역 인근에서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20층이 넘는 아파트를 계단으로 걸어서 오르고 내려야 합니다. 기약도 없이 말이죠. 안전에 문제가 있어 정부가 승강기 운행을 중단시킨 아파트 얘기인데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일부 아파트에선 주민 불편이 너무 크다며 법을 어겨가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곳도 있죠.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어진 지 30년 된 경기도 수원의 13층 아파트 단지입니다. 몸이 불편한 고령의 입주민이 계단 난간에 몸을 의지한 채 힘겹게 계단을 내려갑니다. 저는 지금 장애인인데 밑에 차가 기다리고 있으면 이게 뭔 짓이야. 아이고 세상에. 670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6일부터 20일 넘게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3층 중간에는 쉬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간이 의자까지 마련됐습니다.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운행 금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경북 경산의 970세대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승강기를 차례로 교체하고 있지만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무릎이 안 좋으니까 올라갈 때는 좀 덜한데 내려올 때가 많이 불편해요. 2019년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 손끼임 방지와 추락 방지 장치 등 7대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최대 9년까지 안전장치 설치를 미룰 수 있었지만 이 유예 기간마저 이제 속속 끝나면서 결국 엘리베이터를 멈춰 세운 겁니다. 법을 무시하고 운행을 강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남 목포의 이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운행 중단 통보를 받았지만 주민 불편을 핑계로 30년 된 승강기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거의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운행에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7개 안전장치를 지금 추가로 안 달았다 해갖고. 지난 5년간 승강기 안전사고로 전국에서 27명이 숨지고 308명이 다쳤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눈 폭탄의 맹추위 소식을 전해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봄이 왔습니다. 날씨가 제법 따뜻해지면서 봄꽃이 만개하는 거리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아직 이 추위는 떠날 생각이 없나 봅니다. 내일부터 전국의 영하권에 꽃샘 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화나무에 하얗고 붉은 꽃망울이 가득 맺혔습니다. 겨우내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어느새 봄 기운이 깃들면서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터지는 속살을 보니까 그냥 기분이 좋죠. 근데 저도 이거 터지나 안 터지나 보기 위해서 한번 지금 들어와 왔죠. 좋습니다. 오늘 하늘은 흐렸지만 서울 낮 기온이 10도 가까이 오르는 등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몰려오면서 내일은 기온이 급변합니다. 마치 꽃망울을 시샘하는 것처럼 전국에 꽃샘 추위가 올 예정입니다. 기온은 영하권으로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수도권이 영하 8도, 경북은 영하 5도, 강원은 영하 12도를 기록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밑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한반도 북쪽에서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대륙의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불어온 영향입니다. 이번 추위는 2일 아침 절정을 보이겠고 이후 기온이 오르며 3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아침 절정에 이른 추위는 낮부터 점차 풀리면서 일요일엔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남부지방에 약한 빗방울이 날리고 경남 서부와 제주 산간은 5cm가 넘는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중국에서 또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입주한 지 1년도 안 된 새 아파트에서 연기 배출 통로가 폭발해 아파트 10여 개 층의 외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아파트 외벽 한 귀퉁이가 뜯겨 있습니다. 파편들은 주변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 26일 중국 장시성 징더전시의 한 아파트에서 연기 배출 통로가 폭발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사태를 수습한 뒤 입주자 180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소방당국은 또 외부 기관에 의뢰해 안전 점검과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담뱃불에 의한 폭발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번 사고는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중국에선 잊을만 하면 안전 불감증에 의한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엔 헤이룽장성의 한 중학교 체육관 지붕이 무너지며 11명이 숨졌습니다. 事故发生时，馆内共有19人，其中4人自行脱险，15人被困。记者从齐齐哈尔市搜救现场指挥部了解到，截至今天上午9点，已搜救出14人。 어처구니 없게도 체육관 지붕 위에 인근 공사장의 건축 자재를 불법으로 쌓아놓은 게 원인이었습니다. 또 지난해 6월엔 텐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땅이 꺼지며 건물이 기울어 주민 4천여 명이 대피하는가 하면 2022년 4월 후난성 창사시에선 불법 증축한 주상복합 건물이 무너지며 54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누구든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진위 여부를 구분하기 힘든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 등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죠. AI 기술이 오남용되는 일이 늘고 있지만 예방 대책은 사실상 없습니다.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한데 정치권은 아시다시피 지금 선거, 자기들 이해득실 따지느라 정신이 없죠.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시사항만 넣으면 영상이나 사진을 뚝딱 만들어내는 생성형 AI입니다. 워낙 정교하기 때문에 웬만해선 진짜와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유명 정치인의 딥페이크 영상은 물론이고 I actually like Ron DeSantis a lot. Yeah, I know. I'd say he's just the kind of guy this country needs. 최근에 국내에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탄원서를 AI로 만들어 제출하다 검사의 덜미가 잡히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제작해서 퍼지고 나면 파장이 상당히 큰 만큼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이 사후 처벌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I를 이용해 제작하면 반드시 AI 제작물이라는 워터마크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시스템이 대안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일부 기업은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이처럼 음료 뚜껑을 없애고 새로운 사진을 만들어 봤는데요. 사진 아래쪽을 보시면 생성형 AI 기술이 사용됐음을 알리는 표시가 남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AI 제작물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한 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점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작자의 양심에만 맡기기에는 AI의 영향력이 너무나 큰 상황.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는 발빠르게 관련 조치를 의무화한 만큼 우리도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재난 문자에 대피 장소도 요령도 안 나와 있고 그냥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라고만 돼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연구 결과 실제로 문자에 구체적인 대피 장소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목적지를 알려줬을 때 대피하는 주민들이 더 많았다고 하네요. 우리도 일본식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2022년 강릉 옥계면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졌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동해시청은 망상 컨벤션 센터로 신속히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피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준 건데 주민 이동량을 분석해보니 평상시보다 5배나 많은 이동이 있었습니다. 반면 밀양 산불 당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문자를 받았을 땐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고 집에 머무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대피 장소를 알려줄 시에는 해당 장소로 이동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안전한 장소를 자신들이 거주하는 집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과거 대피 재난 문자를 확인해 보니 장소를 적은 문자와 장소가 없는 문자, 발송 기관에 따라 제각각이었습니다. 지난해 인왕산에서 불이 났을 때 이 마을까지 번질 수 있어 대피하라는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문자에는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대피 장소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불났었잖아요, 작년에. 그때 집에 계셨었어요? 네, 집에서 이제 텔레비만 보고 있었지. 지금은 대피 장소 표시 여부를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데 만약 안전한 대피 경로와 장소가 마련된다면 이를 안내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본은 1차 알림에서 재난 발생 상황을 알리고 필요하다면 2차 알림에서 대피 경로와 장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피 장소 표시 여부를 담당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불이 늘어나는 계절이 찾아온 지금 재난 문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는 일제 치하에서 독립을 위해 싸우다 순국한 우리 선열들의 자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잘 모릅니다. 일본군과 일대 천전투로 유명한 김상옥 의사의 유적지만 해도 표석 하나 없이 짐더미만 가득 쌓여 있었죠. 이하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종로구 효재동의 골목길에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평범한 주택가로 보이지만 실은 독립운동가 김상옥 의사가 지난 1923년 일본군 천여 명과 숨지기 전까지 총격전을 이어간 곳입니다. 최근까지 서울시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강역에 김 의사 의거터 표석을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추가 표석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역사적인 현장이 사라지기 전에 무언가 분명하게 보존해야 할 텐데 안타까운 이러한 것을 좀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이 서울 성북구에 살던 집 시무장도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용운 선생이 살던 곳으로 올라가는 유일한 통행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잘려진 나뭇가지와 폐기물들이 경사면에 아슬아슬하게 쌓여 있습니다. 목조 건물에 달린 화재 감지기도 정상 작동하지 않아 화재 위험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작동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교체할 거예요. 서울시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만든 독립운동가 정류장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안내문이 훼손됐거나 아예 없는 곳도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커가지고 산 톡 튀어나게 이렇게 해야 사람들 보고 여기는 이런 자리구나 장소구나 알지. 전혀 모르겠더라고. 서울시가 해당 사업을 시행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정작 지금은 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 당시에 그 사업 자체를 결정을 하고 저희과에서 한 게 맞는데 3.1절이 올해로 105주년을 맞는 가운데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사업의 재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가정에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같이 사용할 경우 빨래가 다 된 세탁물을 다시 건조기로 옮겨줘야 하죠. 커다란 덩치 2대가 있으니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과 건조가 한 번에 되는 세탁 건조기를 동시에 출시해 뜨거운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탁이 끝나자 세탁물을 꺼내고 다시 건조기에 옮겨 담습니다. 세탁이 끝나는 대로 빨리 건조기로 옮겨야 하는 것도 부담이고 2대를 한 공간에 배치하기도 어렵습니다. LG전자가 이런 불편을 없앤 일체형 세탁 건조기를 가장 먼저 출시했습니다. 일부 오피스텔에만 공급해 오다가 성능 업그레이드를 거친 신제품을 다시 시중에 내놓은 겁니다. 세탁기는 세탁실에 있고 건조기는 저희가 안방에 있거든요. 새로 나온 세탁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할 수 있다 보니까 기존의 세탁기와 건조기를 집에 설치하려면 이렇게 제 키보다 훨씬 높은 공간을 차지했는데요. 일체형 세탁기는 이렇게 크기가 줄어들어 실내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LG전자보다 이틀 늦게 세탁 건조기를 출시한 삼성전자는 최대 건조 용량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두 회사 제품 모두 저온으로 습기를 빨아들이는 히트펌프 기술을 적용해 옷감 손상도 최소화했습니다. 국내 최대 용량인 세탁 25kg, 건조 15kg로 하나의 드럼으로 최대 99분 안에 세탁과 건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제품.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가전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기대 제품으로 꼽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저희들 성장에 많이 기여할 모델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TV와 에어컨, 세탁기 등 출시하는 제품마다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두 라이벌 회사가 세탁 건조기로 다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을 딛고 일어선 K리그가 내일부터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개막전부터 흥미진진한 맞대결이 열리는데요. 지난해 관중 300만 명을 넘을지 팬들의 관심이 벌써 경기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K리그의 시작은 디펜딩 챔피언 울산과 포항의 동해안 더비입니다. 리그 3연패에 도전하는 홍명보 감독과 절친 박태하 감독은 10년 동안 포항에서 동고동락한 사이지만 승부를 앞두고 두 사람 모두 일찌감치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잔디가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잔디 걱정하고 있어? 그 얘기는 했는데 저는 홍 감독한테 이 자리는 영원하지 않다. 조심해라.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광주와 서울의 맞대결도 예매 시작 2분 30초 만에 매진될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서울에 입단한 맨유 출신 공격수 링가드의 출전 여부도 화제지만 이정효 감독과 김기동 감독의 지략 대결에 눈길이 갑니다. 누가 경기를 뛰든지 상관없이 좀 상식밖의 생각으로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날 경기 흐름은 이 감독 당신 의도한 대로 되진 않을 거야. 많은 준비를 해. 지난 시즌 사상 처음으로 유료 관중 300만 명을 넘기며 흥행에 성공한 K리그. 개막전부터 치열한 승부를 예고하며 역대급 시즌에 도전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세계 최초 제트수트 조종사 경주가 열렸습니다. 최대 시속 120km, 고층 빌딩을 배경으로 물 위를 나는 모습이 꼭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오늘의 장면입니다. (3일절인) 내일은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오늘보다 7에서 8도가량 뚝 떨어지겠는데요. 서울이 영하 6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2도, 대관령의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선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초속 15에서 25m 이상의 순간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광주, 전남과 제주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고요. 동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이 밀려들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2도, 대전 0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가 1도, 부산 6도 등으로 남부지방도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충청, 이남을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주셨습니다.